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 항상성 유지 중에서 혈당량 조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 86쪽이고요. 혈당량 조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말을 해요. 포도당은 체내의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얘네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당뇨와 같은 질환을, 너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쓸 에너지원이 부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약 0.1%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혈당량을 누가 감지를 하냐 하면 간뇌 시상하부와 이자가 감지를 하게 되죠. 혈당량이 많고 적음을 인지하게 되고요. 혈당량 조절도 항상성 유지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 서로 길항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의 베타세포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작용은 간에서 하게 되죠. 그림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고혈당이에요. 내 몸속에 식사 후에 혈당량이 높게 되면 간뇌의 시상하부와 베타세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인지하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이 혈액에서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간에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코가 당이라는 말이고 젠은 합성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을 합성을 해내게 되고요. 당이 엮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체세포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었던 혈액에서는 당 농도가 낮춰주는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도 관여를 한다라고 적어져 있죠. 부교감 신경은 베타세포에 관여를 하고요. 자, 반면에 내가 운동을 했거나 너무 오랫동안 굶었어요. 그럼 저혈당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얘네들도 간뇌 시상하부와 이자의 알파세포가 인지를 하게 이자가 인지를 하면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알파 글루카곤 이 기억을 외우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당이고요. 고는 bring 가져와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간에 저장되어 있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전처럼 포도당을 체세포에서 이제 흡수했던 걸 빼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만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거 외에도 교감신경에 관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 그러니까 선생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와 주로 관련되어 있죠. 위급하고 긴박한. 그래서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요. 무엇이 끌어오르냐? 속질이니까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네들이 작용을 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요.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CRH가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면 ACTH라고 하는 부신, 겉질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몸에 간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나 우리 몸에 있었던 단백질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해를 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우리 몸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워낙 여러 가지 몸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서요.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온몸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혈당의 경우는 경우가 두 종류, 이렇게 부교감 신경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작용을 안 하는 너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진화적으로 우리가 배골았던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화를 해서 왔고요. 외우는 방법은 부, 배, 인, 교, 알, 글 이렇게 해서 신경하고 어디에서 분비되는지까지 연결해서 외워라 라고 했어요. 요즘에 얘네 출제 잘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식사와 운동 후에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봅시다. 우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내 몸의 혈당량은 유지가 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은 지 좀 지나게 되면 인슐린의 효과에 의해서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인슐린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고 다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글루카곤 농도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글루카곤이 왜 초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얘네들은 기본적인 혈당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농도를 글루카곤이 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식사 직후에 1형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를 했어요.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슐린을 투여하면 정상인과 유사한 그래프를 보이겠죠.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인의 경우에서는 식사한 직후에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지만 그에 따라서 인슐린이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그 결과 인슐린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된다. 인데 1형 당뇨의 경우에서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지지 못해요. 반면에 여기서 투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서서히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2형 당뇨의 경우에서는 인슐린 표적세포가 고장이 난 경우에서 인슐린 투여를 해도 혈당량이 낮아지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인슐린 농도는 여전히 잘 분비가 되죠. 혈당량은 낮아지지 못해서 고혈당인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라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높은 값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보니까요. 니은이 높대요. 니은의 경우에는 인슐린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포도당 농도가 낮으니까 결국에 많은 게 무엇이에요? 글루카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도가 낮으니까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량을 높이려고 한다. 둘은 기량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반대 모양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것은 바로 체온 조절인데요. 교과서 페이지 88쪽이고요.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36.1에서 37.5까지 약간 일정한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은 물질에서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하죠. 이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변성이 될 수가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활성 자체가 안 돼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모양은 정상이지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온도 범위를 잘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온도를 감지하는 곳이 누구냐? 간뇌의 시상하부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간뇌의 시상하부 주변으로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이 혈액에 있었던 혈액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혈액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열을 만들어낼 것인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옷을 껴입고요. 그 다음에 더우면 부채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뇌로도 온도 변화는 감지를 해요. 하지만 무의식 중에 부르르 떠는 거라든지 땀을 흘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체성운동신경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호르몬, 티록신과 에피네프린도 관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요. 부교감신경은 관여하지 않고요. 교감신경이 더 관여하냐, 덜 관여하냐 정도만 관여가 되니까요. 얘네들 체온 조절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추울 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추워요. 이 춥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인지가 되죠. 그러면 나는 추우니까 열을 당연히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열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우리 몸에서 발생시키려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사실 체온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죠. 점심시간 이후에 몸도 따뜻하고 공기도 따스하니 좋고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열을 내는 내 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작용들을 물질대사라고 하고요. 얘를 촉진하게 되면 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바로 티록신이에요. 그래서 티록신을 분비를 하기 위해서 갑상샘을 자극을 하는 방출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전엽에서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이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죠. 반면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빠르게 추위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이 교감신경이 강화되어서 작용을 해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하고 심장 박동도 빠르게 뛰게 돼요. 그래서 추우면 심장 박동도 굉장히 빠르게 쿵쿵쿵쿵쿵 뛰어서 열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덜덜덜덜 떨어요. 그렇게 근육이 떨리게 되는 순간, 이렇게 부르르 떠는 순간 움직임이 발생을 하니까 열이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몸 바깥으로 열을 발산해내는 거, 가뜩이나 열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외부로 방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흔히 말해서 새하얗게 질려버리게 됩니다.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게 되면 이 혈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자체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혈액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 외부로, 내 몸 바깥으로 이제 열이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잇모근을, 털세운근을 수축시켜줘서요. 흔히 말해서 닭살을 돋게 해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있었던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스니까 그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돌게 되면서 일종의 공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얘가 털이에요. 그리고 잇모근들을 수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 반면에 더울 때의 경우에서는 물질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RH, 억제 TSH, 억제 티록신 분비, 억제시켜주시면 되고요. 열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돼요. 그래서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털세균이 이완해서 털들이 이렇게 약간 누워지게 되고 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부가 불그스름하니까 거기에서 열이 막 나와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이 피부에서 주변에 아지랑이처럼 막 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못 본 사람들은 운동 좀 열심히 해보시고요. 어쨌든 열 발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두 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체온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인지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간내를 조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위쪽을 시상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시상하부라고 한다라고 했었었죠. 이 시상하부에서 온도가 낮고 높음을 감지를 하는데요.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 그 주변에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액은 당연히 액체이기 때문에요.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감지를 해서 일종의 여기 이 시상하부가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센서이기 때문에 온도를 설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에어컨 같은 거 봤었을 때 지금 현재의 온도가 예를 들어 26도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더우면 어떻게 하죠? 에어컨에 찬 바람이 필요하니까 뭐 18도든 20도든 온도를 온도를 낮춰주잖아요. 선생님 온도 몇 도로 설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설정 온도를 조절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온도가 설정 온도이고요. 시상하부 온도는 지금 현재의 온도예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르다라고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시상하부 온도와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달라요. 그래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상태가 평상시였어요. 그런데 추위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몸에서 주변 환경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럼 누가 인지를 하냐? 시상하부 온도 자체가 센서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목표는 무엇이죠? 설정 온도를 높여주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선 내 몸에서 시상하부 온도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높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체온이 스멀스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 체온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위를 느끼게 되면 설정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체온도 나중에 다시 서서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시상하부 온도에 따라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조절을 해 주어야 해요. 오른쪽도 다시 보면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졌더니 내가 높이려고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높였고요. 그 결과 체온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시상하부 온도 자체가 높아졌어요. 더위를 느끼고 있네요. 그러면 체온 자체는 떨어뜨려져야 해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낮추어서 온도를 낮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단위 시간은 열 발생량, 지금 구간 1과 구간 2를 살펴보게 되면 구간 2의 경우에서가 시상하부의 온도가 낮아요. 이쪽이 추위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추운 상태에서 누가 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죠? 2번이 열을 많이 발생해야 돼요. 발산하고 발생은 달라요.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2번이고요.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의 혈관의 혈액량은 더위를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혈액량이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열이 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그래프라고 해요. 정상인에서 체온 조절 중추인 X. X가 뭐죠? 간내 시상하부 조절 중추니까요. 온도에 따른 근육에서 열 발생량과 피부 근처에서 열 발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관의 이유는 각각 근육에서 열 발생량과 피부 근처에서 열 발생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정상 범주를 봐야 돼요. 정상 범주가 어디죠? 한 여기쯤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정상 범주에서 시상 하부 온도가 올랐어요. 더위를 느꼈다 이 말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온도를 낮추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열이 발산되는 양이 많아져야 돼요. 반면에 정상보다 온도가 낮아졌더니 추워요.
그러면 당연히 열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열 발생량, 미은은 열 발산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어져야 하고요. 발산하기 위해서는 땀이 많이 나와야지 열을 외부로 발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어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체내 삼투압 조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내 몸에서 삼투압이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요. 삼투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의 이동을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대부분의 체액 중에 이제 90%가 넘는 거는 결국에는 물이죠. 그래서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이때 생긴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포는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무엇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물이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세포가 짠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포가 아니라 여기를 짠 상태라고 해봅시다. 짠 상태라고 한다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네 세포 모양들이 쪼그라져 버릴 거예요. 반면에 여기가 외부가 짠 상황이 아니라 싱거운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싱거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쪽에 물량이 많으니까요. 물이 어떻게 이동해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이거 굉장히 빵빵해져 버려요. 그래서 세포막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의 이동이 굉장히 잘 되어야 돼요. 결론은 내 몸에 있었던 이 체내에 짜고 싱거운 삼투압이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짜다 싱겁다를 결국에 무엇으로 조절하냐면 소금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농도,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거, 이 체액은요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리식염수 약간 짭니다. 그리고 얘네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거나 낮게 되면 결국 세포의 부피가 변하고 물질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조절을 잘 해주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내 몸에서 짜다, 싱겁다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물을 먹는 거거든요. 라면을 먹었어요. 짠 라면이죠. 그럼 물을 어때요? 많이 마실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어요.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 좋으련만 뭐 어떤 상황에서는 물을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시험 기간이라던가 뭐 시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사막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는 내가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몸에서 오줌의 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몸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줌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내 몸의 삼투압을 조절을 하려고 해요. 항이뇽 호르몬이라는 것인데요. 이뇽, 오줌 싸는 것을 저항한다라는 말이고요. 오줌 싸는 걸 저항해서 내 몸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혈액 내에 물이 많아져서요. 혈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소가 혈관에 압력, 프레스를 가한다라는 말이고요.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ADH라고도 합니다. 얘들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콩팥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해서요. 결국 내 몸의 짠 정도, 혈장, 그러니까 피에 있었던 삼투압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잘 체크해 주세요.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의 농도, 체내 수분량, 무기염류의 양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몸에서 짜다라고 느꼈어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요. 이거 짠 상황이에요. 그러면 혈액의 농도는 어때요? 진하겠죠. 짜니까 체내 수분량 자체는 어때요? 적을 거예요. 무기염류 양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 문제 풀 때 뭐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먼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짠 음식을 먹었거나 섭취를 했거나 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내 몸에서 액체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그러한 경우에서는 내 몸의 체액의 농도가 증가할 거고요. 짠 상황이 되어서 혈장 삼투압, 내 피 자체가 짜요. 삼투압이 높은 상황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줌을 많이 안 싸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후엽에서 ADH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오줌량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오줌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반대가 되겠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해요. 오줌이 짠 상황, 농도가 진한 오줌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이 될 겁니다. 물론 짠 음식 먹으면 갈증 유발되니까 물 마셔도 돼요. 근데 그 경우 말고 우리는 호르몬 조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거예요. 자, 반면에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름철 수박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어때요? 내 몸이 싱거워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오줌을 많이 많이 싸야 되겠죠. 물 많이 마시거나 수박 많이 먹으면 어때요? 오줌 많이 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이뇨, 억제하는 것을 더 이상 적게 분비하니까 수분 제흡수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오줌량은 증가하죠. 그리고 당연히 오줌 자체가 이제는 싱거운 상태로 바뀌어요.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겠고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우선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게 되면 내 피가 정말 미미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혈장 삼투압이 내 피 자체가 싱거워질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가 인지를 했겠죠. 그러면 ADH가 더 이상 분비될 필요가 없어요. 분비를 적게 해야 돼요. 오줌 쌀 거예요.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줌을 쌀 생각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분 제흡수도 잘 안 되겠죠. 콩팥에서의 수분 제흡수가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줌은 어때요? 많이 분비가 되겠죠. 오줌의 생성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오줌의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 오줌의 짠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리를 해서 보면 물을 먹었다. 그랬더니 내 피가 묽어졌다. 그러면 오줌을 더 이상 흡수할 필요가 없겠지. 호르몬 분비 억제, 수분 제흡수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당연히 ADH가 줄어드니까 수분 제흡수가 안 되고 오줌은 늘어날 거야. 물을 먹었기 때문에 오줌량이 늘어날 거야.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오줌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겠죠. 오줌의 양이 많아지면 오줌은 싱거워져요. 생성량이 많아질수록 삼투압은 감소하는 딱 반대 모양이에요. 우리는 얘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죠. 이게 혈장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오른쪽 해석해 볼게요. 구간 1,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 혈중 ADH 농도가 낮아지면 오줌 생성량이 증가, 오줌 삼투압은 감소. 구간 2, 살펴보면 혈장 삼투압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ADH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오줌량은 감소하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오줌 안 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줌 생성량 구간 1과 2 중에 누가 더 많은지 ADH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1과 2를 살펴보니까요. 혈장 삼투압은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같이 볼게요. 혈장 삼투압은 지금 여기와 여기 지점이라서요. 지점은 둘이 같아요. 근데 체내 수분량은 누가 많죠? 물을 먹은 직후가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T1의 경우에서는 얘들아 물이 많아. 그래서 무엇이 많냐면 용질도 많아요. 오줌 싸기 전이잖아요. T2의 경우에서는요. 물도 적어요. 그런데 용질량, 오줌에 4번 했을 테니까요. 이것도 적어요. 그래서 둘의 혈장 삼투압은 같은데 당연히 체내 수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줌 삼투압은 변화폭이 큰데 왜 혈장 삼투압은 변화폭이 적죠?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유는 오줌의 부피가 커서요. 조금만 변화해도 요동치는 것처럼 그래프상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 체내 수분량 그래프까지 그려보면 끝나요. 체내 수분량은 내가 물을 먹는 순간 확 높아졌다가 다시 정상처럼 이렇게 낮아진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체내 수분량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혈중의 ADH의 농도 축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ADH가 증가하게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혈중의 ADH 농도가 높아지면 혈압 높아지기 때문에 선생님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정상 상태부터 살펴볼게요. 안정 상태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T1과 T2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혈액량 얘네들 거의 혈압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 상태보다 혈압이 낮을 경우에 ADH가 많이 나와서 혈압 높여주는 것이고 이제 혈장 삼투압 다시 혈액이 높아지게 되면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짠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내가 ADH의 농도를 높여서 내 몸에서 싱거운 상태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 정상 상태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AD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줌 삼투압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죠.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ADH가 농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오줌은 당연히 진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줌 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삼투압과 오줌 양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반대예요.
그리고 ADH의 농도와 오줌량도 반대이죠. 그래서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한 방향으로 외우는 방법은 혈액량이 높아지게 되면 ADH의 농도는 낮춰진다. 혈압이 높다, ADH 낮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역할, 그 다음에 혈장산 투합이 높으면 ADH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흡수하려고 한다.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P1일 때 정상일 기준으로 해서 이 정상보다 ADH 농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상보다 혈액이 감소한 상태냐, 높은 상태냐라는 것인데요. 정상보다 ADH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혈액량이 낮기 때문에 ADH 농도를 높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보다 ADH 농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혈액량이 낮은 이유는 증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ADH 농도가 높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인체 방어작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